요즘 세계 경제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이 세계적으로 폭락에 가까운 그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 코로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 장세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세계 경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저자이신 김영희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정말 심하거든요. 예. 지난밤에도 미국 나스닥 다우지수 7% 이상 폭락을 하고요. 근데 또 우리 시장은 또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요.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변동성 시장인데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느냐. 미국, 독일 주가가 한 거의 20% 가깝게 떨어졌는데 고점에서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는 정부가 각 경제 주체가 너무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정책, 그다음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는 회복됐는데요. 미국 같은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 인도 이런 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났어요. 중국은 기업 부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도래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가대평가되지 않는데요. 미국 주가는 너무 가대평가됐었어요. 떨어지기 전에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미국 고용도 이런 경제 지표로 평가하면 미국 주가가 경기에 한 25% 정도 앞서갔거든요. 그 다음에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전 세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자금을 조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나쁘면은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낮출 거고요.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그러죠. 그게 터져가지고 한 트리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주가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요. 이 다음 문제는 이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정말 세계 경제 침체가 올 것인가. 세계 경제 침체가 오면은 또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를 잘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앞으로 경제가 한번 좀 어려워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레벨 다운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좀 미국을 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경제만 유일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이 경기가 저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올 2월까지는 일단 확장 국면 가정해 보면 128개월 역사상 가장 긴 확장 국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등, 그 다음에 일부 지표들이 선행지수들이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나거든요. 특히 미국 주가하고 경기 관계를 보면요. 미국 주가가 경기에 선행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정점 치고 떨어지고 나서 미국 경기 정점이 왔는데요. 그 뒤로 정점 뒤에 과거 평균 보면은 S&P 500 지수가 11개월에 걸쳐 23%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만약 다음에 경기 침체 국면이 온다면은 또 주가가 20% 이상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경기 침체 국면이 올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 경제 지표를 관찰하면서 봐야 될 텐데요. 저는 2분기부터 거의 마이너스 성장하고 3분기, 4분기 하면서 미국 경제도 침체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어쨌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좀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그런 진단들이 있는데요. 저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제가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에서 인용한 건데요. 다음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다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쓸만한 무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만한 무기라는 게 뭐냐면은 재정정책이고 통화정책이거든요. 이미 통화정책은 쓸 만큼 썼고, 재정정책도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재정정책도 별로 쓸 여지가 없다. 그런 건데요. 우선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위기 때는 연방기금금리가 5.25%였어요. 근데 위기 발생하자마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0%까지 내렸고요.
QE라고 제가 표현했으면 양적 완화거든요. 네. 양적 완화라는 것은 미 연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시장에서 국채 모기 채권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3조 달러 이상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산가가 오르고 소비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많이 회복됐죠. 그래서 2014년 10월에 양적 완화는 종료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었죠. 작년에는 경기가 좋았는데 왜 금리를 인하했느냐? 그거는 선제적인 통화 정책이다. 그다음에 보험적인 통화 정책이다.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 같은 건 미리서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올 3월 달에 들어가지고 긴급 FOMC를 개최해가지고요. 0.5%포인트 또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아마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으면 3월 17일, 18일 날 또 FOMC가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가 0.5에서 0.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월까지 두 차례 FOMC가 더 열립니다만은 저는 금리를 다시 0%까지 내려가지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 연방금리가 0에서 0.2% 유지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가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금리를 내렸을 때 과연 자산가격이 오르고 소비 투자가 증가할 것인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자산가격이 저는 거품에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자산가격에 별로 영향을 못 주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계 기업이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소득에 비해서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게 재정 정책이거든요. 네. 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민간 부채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민간이라는 것은 가계하고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계가 돈을 빌리고 기업이 돈을 빌려 소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2008년 경제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오고 가계가 소비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니까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이기 전에 GDP 대비 한 60%인데 지금 105%예요. 많이 늘었네요.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죠. 네. 경제가 나빠지면 트럼프 행정부가 뭐 감세를 하든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채가 높으니까 민주당이 승인 안 해줄 거라는 것이죠. 부채가 안 높아도 정략적으로 안 하려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예, 선거 전에는 아마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선거 끝나고 나서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하원이 승인 안 해줄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09년보다도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예, 그 정도의 차이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까지의 그 약점들이 다 그냥 노출이 되면서 예. 2008년도 상황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변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008년 상황하고 다른 것은 금융회사들은 아직 튼튼합니다. 구조조정이 아주 그때 혼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기업이 부실했고 아마 신용경색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미국 경제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기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무디스에서 작성하는 회사채 BBA 2등급의 회사채 수익률 차이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유지하 미국도 유지하니까요. 미국 작년 말 기준으로 회사들이 약 6조 5천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했거든요. 예, 그게 2008년 때는 한 3조 3천억 달러 했습니다.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신용평가 회사들이 회사 신용등급을 낮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은행들, 금융회사들은 이런 회사한테 돈을 안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신용 스프레드가 앞으로 빨리 확대되면서 신용 경색 현상이 미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은 아마 주가가 한 번 더 급락할 겁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은 미국 가계들은 직접적으로 34%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2% 펀드 형태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무려 46%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소비가 빨리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나 돼요. 소비 국가네요. 예. 근데 최근에 지난 2월까지 미국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가 거의 초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도 컨퍼런스 보드에서 작성하는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거의 정체 상태였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은 돈을 빌릴 수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 빨리 위축되면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어떤 분들 그 분석을 보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가장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게 주식 시장의 폭락 이런 게 아니라 채권 시장, 말씀하신 기업체 시장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3월 7일 날인가요? 긴급 FOMC를 통해 가지고 0.5% 연방 기준금리를 내렸죠. 그때 경제 지표는 좋았었어요. 근데 왜 파월이 금리를 그렇게 긴급하게 내렸을 것인가? 0.5 바로 그거거든요. 신용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 시작했다. 그걸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를 볼 때 저 신용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가? 저게 제가 월별 자료입니다만은 일별로 계속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미국 연방 기준금리 뭐 낮춘다. 그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은 뭐 0.5%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 회사채 수익률은 오히려 2.77%까지 더 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더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이기가 온다면 신용 경색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근데 뭐 저뿐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제가 가장 즐겨보는 신문입니다만은 한 면에 걸쳐가지고 다음 위기의 원인은 진원지는 신용 경색일 것이다. 그런 그 칼럼을 한 면에 전부 낸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가 저 지표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예,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기업들이 높은 이자를 주면서 막 돈을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은행이 이제 돈을 안 빌려주는. 안 주니까. 예. 그럼에도 돈을 못 구하니까. 돈을 못 구하죠. 예.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그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그 뇌관이 시한폭탄 같은 게 그 시에로라고 해서 기업 그 부채를 담보로 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게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저거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그것도 뭐 CLO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 미국보다는 더 불안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요? 예. 장기적으로 저는 인도 인구 구조가 좋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뀌어보는데요. 저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맥킨지가 조만간 중국, 인도에서 아시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예.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자 보상 비율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 1.5 미만인 기업이 25% 이상이면은 불안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이자를 갚는다.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 뭐 갚은 수준이라면 1인데요. 1.5라면은 이익 내가지고 이자는 좀 더 갚게 되죠. 근데 그게 25% 이상이면은 그 나라 기업이 부실하다 그렇겠는데 인도가 보니까 43%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한 34%. 그 다음에 또 인도 문제가 제기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97년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는 그때 단자회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장기 자금. 그때는 우리 기업들이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단자회사 다닌 사람들 거의 매달 보너스 받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단자회사들이 단기 자금 조달해가지고 장기 대출하고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자금 불일치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금 인도 비금융회사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보다는 뭐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좀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도, 중국에서 아시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97년 우리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좀 적은 나라에서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만약 인도, 중국에서 그 기업 부채 위기가 발생한다면
뭐 그때보다 충격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신용 경색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도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번 터지면 2008년 때보다 더 심하게 터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가 이거를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다 막아낼 예.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낙관론을 가지신 예.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앞으로 저 금리 더 인하하고요. 네. 재정 정책 가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미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통화 정책은 거의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갈수록 중앙은행의 역할은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 금리 내릴 만큼 내렸고 돈을 풀어도 물가도 안 오르고 그 다음에 소비 투자도 별로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재정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새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현대 화폐 이론 MMT라고 네. 나오거든요. 네. 그 MMT라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 통화정책에서 금리 0% 내리고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고 경기도 회복됐습니다. 네. 근데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보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주식,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금리 0%가 돈을 풀다 보니까 자산가격이 올라가 더 부자가 되고 그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뭐 보통을 쓰다 보니까 그런 차별화가 더 심화되니까 MMT를 하자. 그래서 MMT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정부가 그걸 받는 겁니다. 정부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중소기업들, 가게들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요새 뭐 감기약 같은 거 뭐 코로나 그 예. 치료약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중적으로 R&D 투자에 돈을 지원하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다 돈을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그만큼 그 돈이 그 일반적으로는 덜 풀리고 자산 가격에 그런 거품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통화 정책, 중앙은행의 힘은 약해지고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MMT까지 갈 것이다. 예,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 재정이 건실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금 105%라고 연방정부 부채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그 추경 예산 편성해도 한 41%. 예, 중국은 50%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재정 정책을 쓸 여지가 있고요.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 보니까 사설이 그러더라고요. 독일 정부 한국에서 배워라. 그래요? 독일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재정이 상당히 튼튼한 상태거든 돈을 안 써요. 아.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독일 정부 돈 좀 써라.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보다는 이제 금리는 내릴 대로 다 내렸으니까 예, 예, 예.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지난번에 왜 0.5bp 인하하기 전에 예. 사실 G7 그 국가들 그 재무부 장관하고 예. 그 중앙은행장들하고 컨퍼런스 콜을 가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립 서비스는 말은 뭐 공조해가지고 뭔가 이걸 해결하자 했는데 예. 액션을 취한 건 미국밖에 없었단 말이죠. 네, 미국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좀 내려줬습니다. 캐나다 좀 했나요? 네, 캐나다가 내려놓고 저 유럽 국가들은 그대로 있어요. 아. 예. 근데 유럽 국가들 보면은 저는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예, 유럽의 최종 목표는 재정 통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단일 통화만 쓰죠. 네. 미 합중국처럼 뭐 공동국보, 공동외교 뭐 이런 식으로 재정까지 통합돼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재무장관 회담, 정상회담 많이 하는데 별로 결론이 없어요. 행동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유럽 사람들은 별로 행동이 없습니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몇 %는 넘어서는 안 된다.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어야지 유럽 경제가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이 상황을 좀 그 어둡게 좀 봐야, 그러니까 아주 좀 위기론적인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4, 5월 후반 가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때 그동안 떨어졌던 게 일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게 5, 6월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 한정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논쟁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특히 미국도 이제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가가 저는 한 단계 더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그나마 3, 4월에 코로나가 이게 잡히는 경우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더 확산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커지겠네요. 더 문제가 커지죠. 예.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체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성장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고 체질이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뭐 요새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더 확산되면은 예, 경제 심리, 투자 심리, 소비 심리 굉장히 더 빨리 이축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MMT 이론이 나왔을 때 예. 이거 뭐 진짜 공산당 이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또 미국 대선 주자 샌더슨이 예. 지난번에도 그랬었고요. 예. 그게 미국 일부 경제학자들이 뭐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소수 비전통적 경제학자들인데요. 예, 저는 세계가 그리 가리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미국 대선에서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예. MMT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샌더슨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근 상황 보면은 더 그렇죠. 예, 바이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현재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세계적 경제 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하다. 이것만 예. 일단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가계가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요. 제목이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죠. 근데 주요 선진국 맥킨지가 조사해 보니까요. 자식 세대가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그 나라들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은 늘어났거든요. 근데 늘어났는데 평균적인 가계 소득이 왜 줄어든다? 소득 차별화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상위 1%, 10%만 많이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계가 가난해가지고 소비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급 측면에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은 더 줄어들어야 된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뭐 좋은 말로 구조조정이라고 그럽니다만 구조조정을 계속 전 세계 기업이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과정에서 큰 고통들이 충격들이 오겠는가 예상이 되네요.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군요. 인도와 중국에서 위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교수님께서 지난 해서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적인 상황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9 내지 10% 거의 30년 가까이 하다가 작년부터 6%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4 내지 5%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2009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그때 9 내지 10% 성장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은 9 내지 10% 성장하다 보니까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성장한 것은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이 빨간 선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세계 평균이 여기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만 이 당시 22%였어요. 근데 중국은 한때 48%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기업 부채가 너무나 늘어나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구조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지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제가 중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게 투자하는 비중이 줄어들지만은 이 소비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처음으로 $10,000를 돌파했거든요. 역사를 보면 $10,000가 넘으면 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거든요. 네. 제조업보다는 지금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크게 보면은 구조 전환을 겪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에서 소비로, 공급 측면에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성장 구조 변화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그게 지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00불이 이제 넘었다고 평균 그 소득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10,000불 정도 되는 이상의 그 소득을 얻는 층은 이제 좀 뭐 한정이고 예. 대부분의 중국인은 뭐 몇백 불, 몇천 불 아주 뭐 되게 가난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 오류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중국도 소득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이 10,000불이다. 그 의미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국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30,000불 넘은 사람도 뭐 2억 넘을 겁니다. 아마. 아. 우리 소득 30,000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그 소비를 해줄 거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 10,000불 이상이라는 그 통계치가 주는 어떤 의미, 소비에서의 그 의미는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소비의 차별화는 되겠죠. 30,000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좋은 거 사고 있고, 그리고 3,000불 넘으면은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있거든요. 아마 농촌 사람들은 이미 3,000불 근처일 텐데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이제 소득 증가를 기대하고 소비를 늘려주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중국의 그 기업 부채 문제가 사실 작년까지도 되게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뭐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든 게 스톱이 돼 버리니까 뭐 다들 지금 장사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뭐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매출이 뚝 떨어져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혹은 뭐 손실이 커지면서 기업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가 2016년에 한때 160%가 넘었어요. 세계 평균이 100% 좀 아래에 되거든요. 기업 부채가 너무 많죠. 아마 회계가 좀 더 투명해지면요, 더 부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근데 중국 구조조정이 사실 굉장히 느려요.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IMF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구조조정을 한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상당히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면 은행이 부실해지죠. 이걸 간접금융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게 또 다른 거 직접금융인데, 직접금융이라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주식이나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게 채권시기나 주식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중국의 자본시장, 증권시장 이렇게 빨리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부실해져도 은행 부실이 연결고리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IMF 경제위기 원인이 1980년대 3조 원으로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90년대 들어가죠.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실해졌죠. 우리도 그때 거의 간접금융이었으니까. 그래서 기업은행 가감 구조조정했습니다. 중국도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근데 최근 상황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이나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측면 보면은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로 연결고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 저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해도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부채 비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걸 다 끌어안고 예. 소각시켜 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힘으로 그 부채를 다 탕감해 주거나 뭐 하여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경제 위기는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도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기업은행 부실을 가하게 정부가 부담한 거거든요. 네. 예, 중국도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중국은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부담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뭐 기업 구조조정 저는 더 많이 되리라 보고 있고요. 예, 제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했던 것은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책을 내면서 2022년 상반기에 중국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니까 그때 중국 투자해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만큼 중국 주가가 덜 떨어졌어요. 요새는 다시 좀 올라가다 지금 다시 또 좀 하락하고 있나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먼저 발생했었습니다만은 제일 떨어지다가 제일 지금 빨리 회복된 데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 주가는 코로나 그 급락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중국의 뭐 기업들 지금 부실 조금씩 더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올 상반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앞으로 몇 달 내에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중국 주식 사가지고 개인이나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큰 흐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으면 중국 경제가 투자에서 소비로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질적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 자본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자본시장을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좀 느립니다만 개방하고 있어요. 작년에 중국 은행업을 외국인한테 다 개방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도 가가지고 중국 가서 은행할 수도 있고 물론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도 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은행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와서는 이제 뭐 생명보험회사, 그 다음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걸 거의 다 개방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금융투자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무역전쟁에 저는 마지막 부분이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안전 개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하고 교역해가지고요. 약 5조 2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그걸 찾아오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런데 미국이 이런 물건 만들어 중국에서 그 돈 찾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잘한 건 서비스, 특히 금융업이에요. 네. 문우신 재무장관,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미중 무역협상 할 때 보니까 이게 무역협상이라면 미국 측 대표가 상무장관이었을 텐데 재무장관이 대표로 나옵니다. 네. 그거는 중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안전 개방하라는 것이죠. 그때 미국도 중국 가가지고 무역에서 잃은 5조 달러 그 돈을 찾아올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급락했다가 시장이 이제 다시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몇 개월 이내로 다시 다운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그 이유는 트리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지금 미국 중국 정부가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돈 엄청 풀고 또 중국 정부가 지금 많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 부실 문제가 더 드러나고요. 경제 지표들이 특히 그동안 2월 달까지 경제 지표들이 부분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3, 4월 달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야, 중국 경제가 진짜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하겠구나. 이런 진단들이 나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게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는 못할 것이다.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부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아마 2월 수출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3월, 4월 가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정 투자,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보면서
예, 중국 주가 급락했다 일시적으로 또 반등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뭐 이중 바닥 형태로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나요? 이번 폭락의 그 저점? 예, 그 저점. 그러니까 이번 제가 다시 떨어지는지 좀 지난번 저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큼 이상 이하라고 보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더 많이 떨어질 예, 것이다. 예, 예, 그때 그 중국 가가지고 예, 가감히 투자를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중국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구조조정 외환위기가 구조조정하고 있고요. 주가지수도 올랐습니다만 한국을 대표하는 내수주들이 이렇게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삼성화재 같은 주식, 뭐 하나금융투자의 자료입니다만 무려 84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SK텔레콤 74배. 그러니까 IMF 이후에 예, IMF에 구조조정했다고. 저것들이 한국의 내수를 대표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중국의 내수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예, 이런 것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종목별로 좀 다르지만은 그동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들한테 이런 개별 주식을 사기보다는 이런 종목을 기반으로 한 증권회사 가면 일부 증권회 랩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자산운용사 가면은 저런 종목들 기반해 가지고 예, 주식형 펀드를 만들었어요. 내수주 중심으로요. 예, 저는 1등 우량주 중심으로 랩이나 예, 증권회사 랩을 팔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일부 자산운용사는 저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펀드를 팔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개별보다는 그런 간접 예, 투자로 들어가는 예. 게 낫다. 근데 여기서 개별 종목 들어갔다가 물론 좋지만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실패가 발생하고요.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전부가 내수 1등주니까 아마 뭐 저는 같이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차별화는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별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 종목 골랐다가는 실수할 위험자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로 구성을 해 랩이나 펀드 같은 거. 예. 그래서 오늘 그 바로 여기 오기 전에도 점심시간에 저거를 만든 사람하고 예,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네. 뭐 일부 종목들은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예,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개인의 부를 늘릴 수는 있는데 예. 말씀하신 그 금융기관이라든가 뭔가 좀 규모가 있는 기관들에서 어떤 좀 조금 큰 투자로 예. 국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를 가져오기에는 중국의 그 투자 규모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펀드나 랩 하면 소액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개인은? 예, 예. 아니 기관도 기관도요? 예, 은행 등 뭐 그걸 펀드 사면 되는 것이죠. 아. 예, 예. 예, 저는 이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작년에 국민연금 자산이 작년 말 현재 시가 기준 한 767조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22%를 해외 주식 투자했어요. 네. 국내 주식 18%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율로 31% 수익을 냈습니다. 많이 냈네요. 그러면 한 3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3조 원이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2018년 한 해에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지급한 돈이 2조 1천억이었거든요. 근데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1년 줄 돈을 다 벌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이 작년에 그렇게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큰 기관이 이제 국가 비중할 때 MSCI 다 국가별로 비중이 정이 돼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 하는데요. 아직 중국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올해 돌아서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또 작년에 본 만큼 일부 그 손해를 많이 봤을 텐데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기회가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에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런데 MSCI 기준 보면 중국 비중이 낮으니까요. 그런 기관은 중국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한계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런 중국 투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뭐 가지고 있는 뭐 자산 뭔가 빠르게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ETF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된 ETF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중국 관련요? 아니요. 전체 ETF. 예, 중국 관련 ETF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뭐 CSI 300을 기초자산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50개 우량주를 대표하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재를 기초상품을 하는 ETF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ETF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소액 투자로 ETF라는 게 늘 그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소액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중국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부 반응을 이렇게 왜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정치적 적국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좀 후진국이라고. 네, 그리고 좀 믿을 수 없는 나라. 또 이번 사건으로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한테 별로 네. 좋은 이미지는 아니게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들에 가가지고 이 중국 이야기하면은 우선 저 거부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저는 큰 흐름 보면은 앞으로 그 4, 5년 크게 보면은 10년 보면은 세계 경제 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중국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큰 흐름 보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기존의 인식도 생각도 좀 바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예. 어떤 다른 뭐 기대나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한 그런 걸 빼고. 우리가 뭐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중국에서 별로 별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네.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통관 기준입니다만 2000년 이후로 쭉 보면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 83%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중국에서 돈 엄청나게 벌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뭐 중국이 웬만한 물건은 우리보다 저비용으로 아마 싸게 생산할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 중국에서 수출해서 돈 벌기는 힘든 시대가 올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중국에서 무역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었거든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중국 금융상품을 사가지고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네. 아마 여기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그 안유아 박사 네네. 뭐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분이 뭐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은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분 주장도 그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투자 시점, 현재 상황에서 중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경기 부양책이니 뭐니 여러 가지를 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 그래서 하락하는 그 시점으로 잡아야 될까요? 예. 뭐 그 시점이 제가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예. 그러니까 지금 20%, 그다음에 30%, 뭐 4, 5월 가가지고 50%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율 전쟁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네가 유리하게 물건 잘 팔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환율을 예. 만들려고 막 싸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 뭐 이 환율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환율과 관련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는 제2차 한율 전쟁이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위기. 그러니까 2008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네. 예, 미국이 2008년 한 해 동안 돈을 2배나 찍어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돈을 2배나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특히 엔화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디플레 압력이 더 심화되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엄청난 돈을 풀면서 한일 전쟁에 가담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이 돈을 풀면서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돈 풀면서 한일 전쟁에 가담했죠.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다시 한일 전쟁이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급락했거든요.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 한계, 금리 내릴 여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요를 부양해야 되는데 재정 정책, 통화 정책으로 소위 GDP를 구성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릴 수가 없다면은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거의 다시 저는 0%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미 10년 국제 수익률도 저는 0%대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0%로.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달러가 약세되면은 또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뒤따라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또 한일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달러 가치예요. 달러 가치를 제가 이게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작성하는 미 달러 지수인데요. 장기적으로 제가 추세선을 빨간선으로 그려놨습니다만 달러 가치는 계속 좀 하락하고 있죠. 네, 그러네요. 저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85년 9월가 플라자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80년대 들어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었어요. 그래서 기업 가게한테 세금을 감면해주면 가게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가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세금 많이 거칠 것이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고 경상수지 적자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85년 플라자 협정을 유도하죠. 그래서 이때 엔화, 마르크가 큰 폭강세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또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고요. 저는 달러 가치가 이미 큰 흐름 보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통화정책, 재정정책 한계가 있으니까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 약세를 계속 유도하면은 또 일본, 유럽중앙은행도 또 자기네 수출 경쟁을 유지해야 되니까 또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돈들이 나중에 얼마나 풀릴지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거든요. 네.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奖 수상자인데요. 이분이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도 지금 물가가 안 올라요. 근데 저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소위 통화승수라고 그러죠. 이 통화승수가 보통 M2 강의 통화를 번원 통화로 나눈 거거든요. 미국이 8배에서 4배로 떨어졌고요. 일본은 뭐 10배 넘다가 지금 3배 정도. 우리나라도 뭐 2008년에 28배였다가 지금 16배. 이게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을 풀어도. 근데 어떻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각국이 또 돈 풀어가지고 한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달러 가치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 미국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미국은 우선 수출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거든요. 사실 물가가 안 오른다고 디플레가 생각된다고 그러면 가게가 소비를 더 줄여요.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생겨야지 지금 빨리 물건을 사고 그렇죠. 소비를 하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미국 사람들이 좀 더 높은 가격에 수입해야 되고 미국 물가가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지나치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달러의 기축통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저는 큰 흐름 보면은 앞으로 10년은 저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인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유지됐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달러 기축통화 된 것은 1974년에 저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그 달러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확고하게 잡아준 것이죠. 네. 그런데 요새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 원유수의 13%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리동 이런 원자재는 5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원유, 그 다음에 원자재를 사면서 달러로 지급하기보다는 위안화로 지급해 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중국이 달러로 지급해 놨는데요. 미국하고 교역해가지고 무역수지 흑자가 뭐 약간 2001년부터 2019년까지 5조 2천억 달러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달러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달러를 써야 했었죠. 그래서 수입하면서 달러를 줬는데요. 이제 중국의 경상수지흑자가 GDP 대비 0.9% 정도로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국도 이제 달러가 많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물건 수입하면서도 야,
달러 주는 대신에 위안화를 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돈 받아. 네. 그러면은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거 안 주면은 물건 안 사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세계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가 돼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했을 때에는 예. 대신 그만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물건을 소비해주는 국가로서 존재하겠다. 이게 이제 합의가 된 거로 그렇죠.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합의를 깬 거잖아요. 예. 미국 우선주의. 예, 미국.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까요? 예, 저는 미국이 지금 세계 제국이 된 것은 뭐 민주주의 그다음에 개방 이런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그걸 위반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계속 세계 주도권을 잡아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부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하는데 뭐 극단적인 말로 결국 미국이 앙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이 그런 정책을 펴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랍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서서히 가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2001년에 32%였어요. 네. 작년도 24%로 절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세계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비중이 계속 빨리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 비중이 줄어든 만큼 이제 늘어나는 나라가 중국이고 인도고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수출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큰 흐름 보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미국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대 미국이 20%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한 13%로 줄어들었고 중국 비중 10%에서 작년에는 26%까지 늘어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제일 빨리 늘어나는 국가가 소위 아세안이라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올 1, 2월 달 통계 보니까 20%가 넘었거든요. 요 아세안 국가들. 예,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 비중 꾸준히 유럽 비중, 일본 비중 줄어들고 중국 비중, 아세안 비중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세계 GDP의 변화가 우리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저는 우리 수출에서 그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나라가 파국을 원하지는 않는 거고요. 예.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들의 역할은 이제 크지가 않고 정책적인 그 다음에 사실은 다시 이 자유무역의 이 흐름을 뚫어줘야 예. 각국이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경제가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악의 순간 모든 나라가 뭐 미국을 포함해서 예. 다시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그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그 기대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서로 다시 한번 성장해 보자. 굉장히 각국이 좀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최악의 경우 아주 끝까지 가서 그 이전까지는 경제가 나빠지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는 것처럼 상대방만 비난할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보호무역이 오히려 더 강화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나서 세계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런 이야기는 한참 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 합의, 새로운 이러한 그 합의 절차를 갖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낙관론을 가지신 분들의 그 기대감은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기차 마지막 순간에 서로 피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힘든 이 상황이 마지막 순간이 아닌 건가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건가요? 힘드는데 그럼. 그럼 뭐 더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네요. 저는 뭐 2009년에 세계 경제가 뭐 IMF 통계를 보면 1980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예, 저는 뭐 올해는 금융시장이 그걸 미리서 반영하고 내년이 예,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아. 전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마이너스 성장하는 해. 예.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어려워지는 상황이 금융시장이 되면서 미리서 어려워지고. 미리 어려워지고 예. 그럼 진짜 그 금융위기 때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내년도에 예, 벌어질 실물 시장에서는요. 예. 그러면 지금 요새 현상을 보면 이머징 통화는 뭐 달러 대비 약세로 가는데 엔화나 유로화는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된다라는 그 현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바로 이건데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에서 찾은 미 달러 지수거든요. 어. 이게 미 달러 지수 아까 보여드린 건 선진국에 대해서 미 달러 지수가 어떻게 되냐 변동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신흥시장에 대해서 미 달러 가치예요. 이 아까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선진국 통해서 떨어졌는데 이거는 올라가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실 이머징 마켓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리스크가 큰 데서 돈을 많이 빼나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머징 마켓 통화에 비해서는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런 위기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예, 저는 다시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런 의미에서 뭐 1,200원이 넘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조만간 뭐 달러 가치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환율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은 앞으로 그 중국 위안화에 연동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거든요.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 환율을 계산했는데요. 그래서 각 국가에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 비중이 32%입니다.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우리 영향을 끼치는 예. 외국 그 환율 저희가요 외환이 예, 실질 실효 환율을 계산하는데 각국의 교역 상대국의 주로 무역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비중을 정하거든요. 근데 중국 비중이 32%, 미국 비중 13%밖에 안 돼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 이안 환율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좀 멀리 내다보면은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상승, 여기에 이안화 가치 좀 못 따라가겠지만 원화 가치도 뒤따라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쉽게 말씀드리면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만 뭐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크게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금융시장이 조금 잠잠해지면 이안화 환율하고 원화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전자산 투자의 하나의 일환으로 달러를 매입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장기적으로는 좀 불리한 그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많은 그 금융회사에서 달러를 매입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하고 관계 있는 뭐 부자분들 이런 분들이 달러 사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사십시오. 예. 차라리 달러를 사시려면 금을 사십시오. 예. 금값이 많이 올랐다 최근에 다시 조정을 보이겠습니다만 금은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떨어지고 금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달러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 유동성이에요. 제가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그 M2를 GDP로 나눈 거거든요. 그게 실물 경제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이게 달러 가치면 금 가격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다.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리고 좀 물가가 오르면 또 인플레 헤지스타로 금 가격이 오르는데요. 지금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데 이거 언젠가는 한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공급하고 수요가 비슷해지면은 초과수 현상이 나타날 조짐만 보이면은 물가가 저는 지금은 아니어도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보면 또 물가가 한번 급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헤지 수단이 또 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금은 그냥 매달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달러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조만간 혹시나 있게 되는 어떤 금융위기 때 요즘 우리 경험 막 1,600원, 2,000원 막 올라갔으니까
그걸 생각하는 건데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그런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과거에는 달러 가치가 급등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은 미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위기 때와는 다른 예, 현상이 달러 벌어질 가치가 수 있다는 떨어지니까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예전 거를 생각하는데. 예. 근데 제가 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점은 우리가 채권을 사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 같은 분들은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그냥 암탉만 잡아먹는 겁니다. 시세책만들은 네. 금 사실 때 그런 거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물 금을 사는 게 낫나요? 아니면 금을 기반으로 하는 그 ETF도 있잖아요. 예. 뭐 어떤 게 좀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할까요? 예, 저는 실물을 사면 부가세 10% 내야 되고요. 또 은행에서 수수료 뭐 한 몇 퍼센트 받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금 사놨다 좀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저는 ETF 같은 걸 구매하고 싶습니다. 뭐 소액 투자로도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한 배짜리도 있고 우리나라에 두 배짜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사정에 따라 가지고 매달 얼마씩 그냥 한 15,000원 주면은 그 ETF 한 주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소액 투자라도. 네.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그 증권사들이 만든 그 ETF 금 기반하는 ETF 상품이 있잖아요. 네. 이걸 여기에다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만든 그 뱅가드에서 뱅가드인가요? 뱅가드에서 기반으로 한 뭐 ETF 상품도 있고. 네. 그건 아마 둘 다 환율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요. 예,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국내에서 만든 ETF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요새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루에 뭐 30%가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유가가 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작년 말에 뭐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데 뭐 여러 군데서 전망해 놨는데요. 보면은 뭐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했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서 뭐 코로나 발생하고 소비 많이 위축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공급이 이제 초과 공급 상태인데요. 이 공급을 이제 줄여야지 원유가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예, 그런데 러시아가 서로 그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우디는 좀 줄이자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안 줄이자고 그러니까 사우디도 또 우리도 늘려버리겠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세일가스 회사들 유가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큰 아마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들 아까 신용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걸 관심을 갖자 그러는데 지금 에너지 기업들 스프레드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러시아의 그런 의도가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나라 주가를 봐요. 예, 제가 우리나라 주가하고 국제 유가하고 뭐 같이 그림을 그려서 상관계수가 0.73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뭐 폭은 달라도 방향은 같거든요. 예, 최근에 국제 유가 급락하고 우리나라 주가도 급락했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주가하고 국제 유가하고 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 두 개 다 세계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오르고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유가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 GDP 중에서 실질 GDP 기준으로 작년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거든요. 우리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으면 한국 수출들하고 한국 경제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거의 동행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국제 유가를 전망하려면 우리 주가를 전망하면 되고요. 우리 주가를 전망하면은 국제 유가 전망하면 우리 주가도 전망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지금 이게 작년 말에 60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 거 30달러로 특히
뭐 어제 네, 월요일 날 그냥 9일 날 30%도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지금 3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0달러 초반까지 갈 수 있다. 20달러 초반까지 간다면은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가가 기본적으로는 뭐 세계 수요 공급 상황을 반영하는데 최근에 유가가 급락한 것은 오페크 감산 합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보면은 사실 그 유가가 20달러 된다는 것은 그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너무 싸거든요. 네, 그렇죠. 예, 결국은 좀 오르고 말 텐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고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면은 유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유가와 관련된 그 전망을 하시면서 이거는 좀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유가가 말씀하신 대로 한 25달러 중반 뭐 이 정도까지 오면 매수해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럼 5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그 가능성 있더라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원유를 기반으로 ETF를 한번 매매 한번 해정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아, 그래요? 유가라는 게 말씀하신 거 30% 떨어졌고요. 하루에도 5%막 올랐다가 5%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기반은 ETF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25달러 가면은 그냥 사놔야 되죠. 지금 31달러인가 뭐 그렇던데 지금은 아직 아니겠네요. 예,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지금부터 좀 멀리 내다보면 31달러는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였어요. 네. 지금 그보다도 더 낮아졌거든요. 예, 그보다도 낮았다는 건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런 것도 반영한 겁니다만은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든 원유를 다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원유 가격이 저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물건이 싸지니까 예. 좋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좋은 얘기 하시는 거죠.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좋은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세계 소득 이전이 일어나는데요. 원유 생산국에서 우리 같은 원유 소비국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11억 배럴 정도 원유를 수입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에 비해서 최근에 유가가 30달러 떨어졌으니까 우리 3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는 유가가 떨어졌을 때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우리 수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 나쁜 점은 있는데요. 근데 결국 유가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떨어지고 뭐 통화 정책도 팽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시차를 두고 또 소비 투자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떨어졌다면 우리 지금 가면 기름 좀 싸게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한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요. 한 달에 기름을 10만 원 넣습니다. 근데 기름값이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5만 원 더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유가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 전체 큰 그림에서는요. 예. 근데 지금 유가가 떨어진 거는 지금은 나쁘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게 좋은 효과다. 시차를 두고요. 예. 지금 근데 이 유가 떨어진 것 때문에 국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가능성이 그 가능성은 있나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0.4% 상승했고요. 예, 그 다음에 올해는 제가 생각에 1%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가 디플레이터라고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가 뭐냐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건데 우리나라 총체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게 2018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연평균 마이너스 0.8%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GDP 디플레이터 작성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90년, 94년 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명목 GDP가 실질 GDP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디플레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유가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최근 좀 환율이 올라져가지고 좀 어느 정도 방어는 하는 거죠. 근데 유가가 떨어져도 우리 사는 휘발유 같은 거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거는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 재정만 좀 튼튼해지는 예, 건가요? 재정만 참. 이런 어떤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중국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원유 소비국이거든요. 수입국입니다. 아, 중국이 원유 수입국인가요? 예, 세계 13% 정도 원유를 수입하거든요. 아니, 세계 비중이 13% 원유 수요중 중에서. 근데 그 2008년 이 무렵에는 한 6.5%였어요. 중국이 세계 13%니까 중국이 세계 원유 가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일부 그 정유회사들 과거에 좀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해놨는데요. 아, 그래서 미리미리 그 수급 때문에 계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회사를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놨는데 그 가격을 줘야 되는데 지금 훨씬 떨어져가지고 제품은 그렇게 비싸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그 가공한 어떤 화학 제품들은 지금 이 시세의 변동이 돼가지고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같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모든 일들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이게 복잡하네요. 예. 그리고 경제 현상이라는 게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저 논리 안 맞는데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만은 경제라는 게 시차 효과가 있거든요. 네. 지금 유가가 떨어진 것은 세계 경제에 나쁘지만은 시차를 두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차의 문제예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우디가 막 이렇게 증산하고 뭐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이런 상황이 일단은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러시아가 뭐 러시아 이번 주가 지수도 엄청 많이 다른 데보다 보통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러시아가 다시 타협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자기 힘드니까? 힘들면 타협하죠. 예. 그다음에 러시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러시아가. 작년에 그 이머징 마켓에서 많이 오른 주가가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주가거든요. 근데 이런 세 나라 주가가 올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뭐 러시아도 유가가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물론 그 물량이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아마 물량 늘어나는 효과보다 가격 하락 효과가 더 커가지고 전체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뭐 재정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은 아마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가장 큰 산유국이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셰일가스, 예. 셰일 오일들 때문에 여기에 문제와 그다음에 사우디와 같은 중동, 그다음에 러시아 이게 이제 크게 3파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지금 보통 감산 합의는 이 러시아와 사우디만 하잖아요. 예. 지금 미국은 껴주지 않고 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여기 있는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미국 그 세일가스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제 석유를 자립하는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계속 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특히 사우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세일가스 회사들이 많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사우디의 의도대로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의 셰일가스 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문을 닫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만약 미국 세일가스 회사들이 많이 저는 파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말씀하신 기업 부채 문제로 기업 채권으로. 예, 채권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세일가스 기업들이 많이 어려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사우디에게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사실 경제 논리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이 정치적인 의도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사우디에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거처럼 사우디가 미국 말을 그렇게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하긴 뭐 이제까지 미국 일방주의로 갔었으니까 예, 우선주의로.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건 그 원유가 예전처럼 다시 크게 회복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낮은 단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락의 단계로.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한국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국 주식 시장도 많이 폭락을 하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전망을 하시는지.
우선 저 주식시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우리나라 그 주가를 볼 때 아까 원유 유가도 보지만은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0.88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에 따라서 주가도 다르된다. 그래서 2011년부터 계속 그 주가가 2016년까지 조정을 보였거든요. 이때 일평균 수출도 조정이고요. 2017년 한 해 반도체 경기가 좋아가지고 이때 일평균 수출 늘어나고 주가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올 한 해 전망하면은 뭐 20억 달러 안팎에서 저것보다 더 세계 경제 위축되면은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는 뭐 이번에 큰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충격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그 집값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의 하락 때문인데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를 이론적으로 결정한 시기 배당금을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 이익 증가율로 분모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면은 배당금이 늘어나든지 금리가 떨어지든지 기업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죠. 네. 근데 2016년 이후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네요.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금리 상태에 접어들었으니까 금리보다는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경기, 기업 이익이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은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른다는 거죠. 경제가 나빠지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은 둘 다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일본 그 장기 불황이 시작될 때부터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일본에서 지금 저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일본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논리가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동안 낮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은 이제 부동산도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 경기를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금리는 이론적으로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혹은 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채 3년 수익률이 대표적인 시장 금리라는데 지금 1% 안팎까지 떨어졌어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걸 금융시장에 미리서 반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저는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먼저 적용이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장기 추이를 한번 구해봤었어요. 아, 네. 이게 통계적 그 HP 필터라고 그러는데 잔변동은 제거해버리고 아주 그 장기 변동만 한번 구해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파란 선이 전국 아파트인데요. 네. 전국 아파트 상승률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에 이제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아, 올해서부터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수준 자체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강남 아파트예요. 근데 강남 아파트도 이미 그 상승률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상승률이 플러스니까 수준 자체는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상승률이 올 하반기 내년 가면서는 저는 마이너스로 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남 아파트 가격도 뭐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르고 떨어지는 사이클이 있는데 또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겁니다만은 지금은 상승률이 둔화되고 조만간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는 걸 것이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오히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이때 2010년, 11년인데요. 네. 뭐 이게 전국은 올랐는데 강남 아파트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강남 아파트가 보면은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공급의 비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수요 상황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면 또 급등했다가
수요가 줄어들면은 저처럼 그 급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 거래되는 그 양이 아주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 거에도 그 가격의 변동이 거의 커져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거래가 이해하면 지금 적고요.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는 뭐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짓지 않거든요. 그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요. 예, 저 농산물 가격 같은 거는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사과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 가지고 사과를 창고에 있는 사과는 좀 내놓을 수가 있지만은 그걸 뭐 생산을 하려면은 1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수요가 늘어나면은 사과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고요.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과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예, 저는 강남 아파트도 저렇게 공급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비탄력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 수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 가격 반동이 다른 데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모든 부동산 가격이 제가 장기 추세를 구해보면은 서서히 꺾이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파가 좀 많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양분이 돼 있는데 하나는 뭐 강남 불패 혹은 뭐 부동산 불패 예. 이걸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잠깐 뭐 보합은 하더라도 예. 올라갈 것이다. 한쪽은 지금 이미 버블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하락할 것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예.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예,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떨어지면 다시 오르죠. 예. 그리고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동산은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로케이션이다. 이치다. 이치가 좋은 데는 예, 차별화돼서 오를 수가 있죠. 강남이 그런 이치적인 의미를 계속 가지면 오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시대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물가가 떨어지면 모든 자산 가격도 예, 같이 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플레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모든 자산 가격이 그만큼은 올라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 가격 보면은 그만큼 올랐었어요. 그래서 명목 가격 보면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물가가 오래하면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실질 가격이 뭐 단독이나 연립 같은 거는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앞으로 물가가 디플레 시대가 접어들면은 가치 자산 가격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경제의 그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사실 이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많은 하락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중국에서의 어떤 레벨 다운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경제에서 뭔가 레벨 다운이 한 번 있게 될 것이고 예. 그러한 상황들에서 이 국내 자산 시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나요? 뭐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은 사실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근데 저는 저 증권사에서 전망치 내놓은 거 보면은 뭐 1900 보통 하한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으로 훨씬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주가 장기 추세를 구해보면은 장기 추세가 2000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추세에서 10%에서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세에서 10% 떨어진다면 1800이 되는 거고요. 20% 떨어진다면 뭐 1600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예,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인데요. 저는 부동산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그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다시피 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보통 금리 인상이 아주 크게 되면서 예.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의 그 뭐죠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또 그런 그 영향들이 컸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도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저는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낮은 수준 유지하고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된다 해도요. 일시적으로 오를지는 몰라도 아까 금리에는 미래 경제상 미래 물가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 머지않아 뭐 1%, 0%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앞으로 자산 가격을 볼 때는 아까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는 별로 의미를 두지 말자. 이제 경제 성장, 기업 이익을 한번 더 보자. 그게 주가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네. 근데 금리가 낮다는 계속 경제가 나빠지니까 우리가 자산 가격을 이제 전망할 때는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 이거를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가 뭔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앞으로 발생이 된다 해도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과거의 위기 때와는 좀 다른 예. 양상이 되겠네요. 예. 다른 때는 뭐 금리가 폭등하고 환율 막 가치가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금리는 구조적으로 저는 뭐 저금리 상태는 예,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는데 예,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건 아주 일시적이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미 보유한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보유한 분들은 그냥 뭐 계속 홀더 해 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이 저는 뭐 투자해서 소비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 일본을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만 일본에 보면은 1990년에 35세에서 55세 인구 이 인구가 정점을 치거든요. 이 인구가 어떤 인구냐면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가지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90년까지 일본 집값이 크게 오랐거든요. 근데 그 인구가 정점적 90년 이후로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90년대 전까지 집값이 오를 때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집값이 폭락하니까 집은 소비자로 생각하거든요.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인식으로 변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크게 보면은 그런 지금 전환점에 있다.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옛날 보면은 제가 저 아파트 젊었을 때 청약 할 때 그 저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높았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새 아파트가 가격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뭐 새 아파트가 감가상각이 되니까 결국은 헌 아파트 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좀 뭐 1, 20년, 2, 30년 지나서 이 아파트들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재건축에 동의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더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같이 그 나이 든 사람들 텐데 예. 이 사람들이 소득이 어디가 있어요? 재건축하려면은 뭐 그때 뭐 시세가 얼마나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갈수록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뭐 일부 저 사는 주변에도 뭐 재건축 안 하고 그런 거 나이 드신 분이 그냥 여기서 살서 그냥 저 세상에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만 수리해가지고 사시는 분도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시점은 신규로 자가주택이 됐든 이제 그 매입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어떤 매수의 시점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자기 한 채라면 뭐 상관이 없을까요? 저 집은 한 채는 꼭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집이 없는 분이 지금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시점은 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사시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면은 뭐 싸게 살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언제라든지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 2008년, 2010년이라고 제가 기억나는데요. 제가 뭐 조금 그때 전세 사니까 좀 넓은 집에서 살았었죠. 네.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혹시 제 전세 가격보다도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역전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절이 뭐 사이클상 다시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불과 그게 뭐 한 10년 전이었는데 우리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예. 역전세 현상, 네. 그 걱정, 우려했던 현상들. 예, 저는 그런 현상이 또 오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시점까지 좀 기다리는 인내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예, 근데 경제가 혼란스러우니까. 예, 사시면서 꼭 집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한 채 자가주택은. 예, 자가주택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이고 소비재. 근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좀 비싸다. 예, 거의 아까 사이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큰 흐름 보면은 조만간 하락 국면이 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라.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뭐 세계 경제가 아주 급변하고 있고 워낙 변동성이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해를 해야 되나 복잡했는데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저자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코로나 이후 전 세계 경제, 그 다음에 여러 자산과 관련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